눈 안에 관리비 고지서 며칠 전에 나왔고 엄마 대출금 연체됐다며. 너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처리 안 했어? 정신 차리게 한 대 쳐맞아야겠어. 백수 남편이 소리치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결코 갑자기 시작되지 않죠. 피부 아래의 종기처럼 몇 달, 몇 년에 걸쳐 내가 갑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 다음엔 참고 그러다 익숙해지고 마침내 터져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기엔 너무 늦어버리죠. 혜진 씨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싫어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38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아주 많이요. 모든 것은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지훈 씨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날이었죠. 혜진 씨는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뮬레를 곁들인 돈가스였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소리는 들렸지만 평소 같은 인사 대신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복도 의자에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혜진 씨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도 피로도 아닌 텅 빈 공허함. 잘렸어. 한마디.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다가가 그의 옆에 쭈그려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잘리다니. 회사 사정 괜찮다고 했잖아. 매출도 오르고 있다고. 그랬지. 지훈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젊은 매니저들이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했나 봐. 대학생들 알바로 잔뜩 뽑고 우리 같은 사람 셋을 잘라버렸어. 그거 불법 아니야. 당신 거기서 7년이나 일했잖아. 경력도 있고 고객 명단도 있는데. 합법이래. 정리해고 형식으로 처리했어. 위로금으로 2달치 월급 주고 끝이야. 혜진 씨는 그 소식을 소화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달치 월급이면 약 500만 원. 아껴 쓰면 두어 달은 버틸 수 있겠죠. 괜찮아. 다른 일 찾으면 되지. 그녀는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애썼습니다. 당신은 실력 좋은 전문가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지훈 씨는 아무 대답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손도 대지 않은 돈가스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클릭 소리와 어떤 영상의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곧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할 거라고. 그런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마음 추스를 시간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첫 주는 지훈 씨도 정말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의 컴퓨터 화면에서 구인 사이트를 보았고 그가 전화로 근무 조건을 묻고 면접 약속을 잡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정장을 차려입고 반나절 동안 어딘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안 됐어.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제안하더라. 당신이 버는 것보다도 적잖아. 이건 모욕이야. 혜진 씨는 200만 원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할 수도 있다고. 냉장고가 비었을 때 자존심은 좋은 조언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를 압박하고 싶지도 잔소리하는 아내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민해져 있었으니까요. 둘째 주, 지훈 씨는 면접을 2번 더 보러 갔습니다. 하나는 무역회사, 다른 하나는 자동차 영업소였습니다. 2번 다 불만 가득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역회사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주말에도 불려 나간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영업소는 기본급이 쥐꼬리만 하고 전부 실적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무슨 광대처럼 유니폼까지 입으라고 강요했다고요. 셋째 주, 면접 횟수가 줄었습니다. 지훈 씨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으니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 달이 끝날 무렵 위로금은 바닥났습니다. 혜진 씨는 말없이 모든 생활비를 떠안았습니다. 월세, 식비, 공과금까지요. 그녀의 월급 220만 원으로는 빠듯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일이야. 하지만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9월이 되자 지훈 씨는 일자리 찾기를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시장을 살피고 괜찮은 제안을 기다리며 이력서를 보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혜진 씨는 이제 컴퓨터가 구인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에 채용 포털이 아닌 온라인 게임에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치과에서 행정 업무를 보며 항상 많은 환자, 수많은 전화, 신경 쓸 일들로 지쳐서 퇴근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냄새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퀴퀴한 공기, 씻지 않은 그릇, 그리고 3년 전에 끊겠다고 맹세했던 발코니의 담배 냄새. 그는 헤드폰을 낀 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 빈 컵, 과자 봉지들이 널려 있었죠. 혜진 씨의 인사에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애매하게 웅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그가 어지른 것을 치웠습니다. 컵을 모으고 쓰레기를 버리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나와서 휴대폰을 보며 말없이 밥을 먹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진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그가 나를 보지 않게 됐을까? 언제부터 내가 아내에서 하녀가 되어버렸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런 생각들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남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도 힘든 거야. 직장을 잃었잖아.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거야. 남자들은 특히 이런 충격을 견디기 힘들어해. 지지해줘야 해. 참아야 해. 일시적인 거니까. 10월에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도시 반대편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낡은 투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67의 연금 수급자이자 과부였죠. 지훈 씨의 아버지는 8년 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가 끔찍이 아끼고 비정상적으로 살을 찌운 뚱뚱한 주황색 고양이 나비를 제외하면요. 시어머니와 혜진 씨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다고 할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지훈 씨가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별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참았습니다. 혜진아.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다정했고 그 점이 바로 혜진 씨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보통 그녀는 아들에게만 전화했고 며느리는 거의 본체 만체했으니까요. 잘 지내니? 우리 지훈이는 어떻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다 괜찮아요. 지훈 씨는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어휴, 알아. 내 불쌍한 아들. 얼마나 힘들겠니? 나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하더라. 너무 억울하고 충격이 크다고. 혜진 씨는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이 전화가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비밀을 말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좀 작은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돈 문제인데 알다시피 연금은 쥐꼬리만 하잖니. 근데 쓸 때는 많고 너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대출을 좀 받았거든. 아주 작은 거야. 새 텔레비전 사려고. 옛날 건 완전히 고장나서 볼 수가 없었어. 그리고 뭐 자잘한 것들도 좀 사고. 혜진 씨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잘한 것이란 보통 홈쇼핑에서 또 무언가를 샀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적의 대걸레, 발 마사지기, 코팅 프라이팬 세트 같은 것들이요.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그런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침묵. 150만 원. 근데 이자까지 붙어서 지금은 170만 원이 넘었어. 내가 계산을 좀 잘못했나 봐.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 혜진 씨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지훈 씨는 직장이 없고요. 저 혼자 벌고 있어요. 응, 알아. 혜진아, 알아. 당장 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혹시 여유가 생기면 일부라도 지훈이한테 부탁하고 싶지만 걔도 지금 돈이 없잖니. 불쌍한 것은 컴퓨터 앞에서 3시간째 쉬지 않고 탱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혜진 씨는 건조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지훈 씨에게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무슨 일을 그렇게 버리신다니까. 이상한 복권이나 사고, 홈쇼핑 중독이고, 내가 몇 번이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도와드려야겠지. 아마도 혼자 계시고 연금도 적으시잖아. 그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혜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비상금 있잖아. 혜진 씨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상금. 그녀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100만 원. 만일의 사태를 위한, 최악의 경우를 위한 돈. 그녀에게 최소한의 안정감을 주는 돈이었습니다. 지훈 씨, 그건 만약을 위한 돈이야. 내가 아프거나 우리 엄마를 위해서. 엄마도 계속 약값이 필요하단 말이야. 당신 어머니는 연금 괜찮게 받으시잖아.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쥐꼬리만 한 돈으로 사시고 대출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압박감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하신대. 당신, 엄마가 비톡촉하는 사람들한테 시달리길 바라는 거야? 하지만 왜 내가, 가족이니까. 지훈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면 우리 엄마가 남이라는 거야? 혜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가족이란 서로 돕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두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바로 한 달 전 시어머니 생신 때 모든 손님 앞에서 손주는 결국 못 보게 생겼네. 다른 여자들은 일하면서 애도 잘 만났던데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비상금의 절반이었죠.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이 돈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고 나중에 보자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자는 한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11월은 춥고 질퍽했습니다. 혜진 씨는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퇴근하면서 장을 봐야 하는데 월급날까지 남은 돈이 10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버텨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 말은 파스타, 쌀, 가장 싼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기는 닭고기뿐, 그것도 할인할 때만 가능했죠. 지훈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인 사이트를 훑어보고 몇 군데 클릭해 본 뒤 괜찮은 데가 하나도 없네라고 말하며 창을 닫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게임, 유튜브, 드라마 시청으로 보냈습니다. 혜진 씨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훈 씨, 일자리 찾는 동안 임시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알아보는 건 어때? 요즘 배달 기사 같은 건 항상 사람 구하던데. 그는 마치 그녀가 몸이라도 팔라고 제안한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배달 기사. 7년 경력 매니저인 내가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이나 하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냥 어떤 돈이든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뭐보다 나은데. 계속 말해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일 안 한다고 비꼬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라는 거야? 지훈 씨, 진정해. 그냥 제안한 것뿐이야. 그는 손을 휘저으며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을 어찌나 세게 닫았는지 선반 위에 있던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12년 전 그들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액자를 주워 들여다보았습니다. 웨딩홀 계단에 선 젊은 부부.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하게 웃으며 미래를 믿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11월 말,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아, 큰일 났어.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 매일 전화해서 협박해. 집에 찾아와서 빨간 딱지 붙이겠다고. 나 잠도 못 자고 혈압이 200까지 올라서 청심환을 입에 달고 살아. 혜진 씨는 속에서부터 무거운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주었던 5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었죠.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자는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드린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돈? 제가 보내드린 50만 원이요. 침묵. 일부는 대출금 갚는 데 썼고 일부는 약값으로, 그리고 나비가 수술을 받아야 했어.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혜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양이 수술. 그녀가 먹을 것을 아끼는 동안 시어머니는 고양이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돈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상금은 드렸고 월급은 겨우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혜진아, 어떻게 그래? 그 사람들이 정말 찾아와서 다 가져갈 거야. 난 창피해서 죽어버릴 거야. 지훈 씨한테 일자리 찾으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도와드려야죠. 지훈이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은 걔한테 부담 주면 안 돼. 걔는 마음이 여리단 말이야. 마음이 여리다고? 혜진 씨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어제 그 마음 여린 아들은 게임 중에 인터넷이 잠시 끊겼다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혜진 씨는 다시 한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훈 씨는 통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그에게 바로 전화했을 테죠.
그의 버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거절했다고? 아프고 늙은 분한테 한 달 전에 50만 원 드렸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치료비, 약값, 고양이, 수술비라니. 그럼 뭐, 나비도 가족이야. 그럼 걔가 죽게 내버려 둬야 했어. 혜진 씨는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지훈 씨,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 어머니를 위해 돈을 낼 수는 없어. 나도 우리 엄마가 있단 말이야. 엄마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 당신 어머니는 연금 괜찮게 받으시잖아. 월 70만 원이 괜찮은 연금이야. 우리 엄마보다 조금 더 받으시는 것뿐이잖아. 그리고 자꾸 우리 엄마 들먹이지 마. 내가 일자리 구하면 다 갚을게. 그때까진 당신이 좀 참을 수도 있잖아. 참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이 가시처럼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참으라고 그녀는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남편의 무관심을, 피로와 돈 부족,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의 외로움을,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12월은 새로운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혜진 씨가 퇴근해 보니 부엌 식탁에 고지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주소, 낯선 숫자.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어 훑어보았습니다. 공과금 고지서였습니다. 주소는 시어머니의 아파트. 금액은 15만 2천 원. 지훈 씨, 이게 뭐야? 그가 방에서 나와 쳐다보았습니다. 아, 엄마가 보내셨어.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네. 그래서, 출근길에 내주거나 앱으로 내줘. 당신이 일하니까 더 편하잖아. 혜진 씨는 고지서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지훈 씨, 나 15만 원이나 여유 없어. 내 월급은 우리 집 월세랑 식비랑 당신 담뱃값으로 다 나가. 담배 좀 끊으라고 했지. 한 갑에 4,500원이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 한 달에 13만 5천 원이야. 그 돈이면 과일이라도 사 먹었겠어. 또 그 소리야. 지훈 씨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내겠으면 내지 마. 엄마가 당신한테 친구하자고 조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는 고지서를 든 혜진 씨를 남겨두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생각했습니다. 15만 원, 월급날까지 2주 남았다. 통장에는 18만 원이 있었다. 시어머니 것까지 내주면 식비로 3만 원이 남는다. 그건 쌀과 빵뿐이라는 뜻이었다. 고기도, 채소도, 우유도 없이 만약 내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이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전화할 것이고, 지훈 씨는 그녀가 인색하고 무정하다며, 그녀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죽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싸움을 걸 것이다. 혜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공과금 납부. 금액 15만 2천 원. 확인. 그녀는 그 버튼을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앱을 닫았습니다. 싸움은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훈 씨에게 전화했고,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신 안 냈어? 응. 왜? 돈이 없으니까. 거짓말. 당신 통장에 돈 있는 거 봤어. 혜진 씨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통장을 확인해. 그게 뭐 어때서? 우린 가족이잖아. 모든 게 공동의 것이라고. 공동의 것이라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조에 담긴 무언가가 지훈 씨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8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벌어오지 않았어. 내가 아파트 월세, 식비, 당신 담뱃값, 당신 오락비, 당신 어머니 대출금, 당신 어머니 공과금을 다 내고 있어. 여기서 공동의 것이 어디 있는데? 나 일자리 찾고 있잖아. 당신은
하루에 6시간씩 탱크 게임을 하고 있어. 지훈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휴식이야.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단 말이야. 스트레스. 당신은 따뜻한 집안에 앉아 있잖아.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스트레스. 엄마 용돈 제때 못 받아서. 너. 그는 분노로 숨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미쳤구나. 내가 너를 그 시궁창에서 건져내서 결혼해주고, 이 아파트 월세도 몇 년 동안 내줬는데, 아파트는 우리 둘이 같이 냈고, 지난 8개월 동안은 나 혼자 내고 있어. 일시적인 거라니까. 그건 당신 엄마한테나 가서 말해. 벌써 5개월째라고. 지훈 씨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혜진 씨는 움찔하며 냉장고에 등을 기댔지만 그는 때리지 않고 손을 내렸습니다. 이를 갈았죠. 내일 당장 내.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혜진 씨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손을 들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밤에 혜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지훈 씨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아라, 딸아. 남자들은 다 그래. 중요한 건 가정이야. 혼자 남지 않는 게 중요해. 어머니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30년을 참다가 5년 전에 그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도 참았습니다. 월급을 술값으로 탕진하고 손찌검을 하던 할아버지를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니라며 할머니는 스카프 아래 멍을 숨기곤 했습니다. 이모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가버리고 나서야 이혼했죠. 그녀 집안의 모든 여자는 참았습니다. 그것이 규범이었고 규칙이었으며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에 떨어져 퍼진 윤곽, 정수리의 듬성한 머리카락, 반쯤 벌어진 입을 비추었습니다. 41살, 백수, 아내에게 빌붙어 살면서 그녀가 자신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남자.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 사랑하는 남편이 기생충으로 변했을까? 아니면 그는 항상 이랬는데 그녀가 단지 보려 하지 않았던 걸까? 혜진 씨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들은 13년 전 공동의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지훈 씨는 달랐습니다. 유쾌하고 신사적이며 눈에 활기가 넘쳤죠. 대기업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꽤 잘 벌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는 멋지게 구애했습니다. 꽃, 레스토랑, 교회 나들이. 혜진 씨는 25이었습니다. 이전의 연애는 막 끝난 참이었죠. 3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도시로 떠나는데 그녀를 데려갈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버려지고 쓸모없고 망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믿음직스러운 그는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의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고 치과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전에는 판매원으로 일했지만 지훈 씨는 그녀에게 안정적인 월급과 근무 시간이 있는 제대로 된 직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행정관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첫 몇 년은 좋았습니다. 함께 휴가를 가고 영화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쩌면 더 큰 도시로 이사 갈 수도 있겠다고. 그러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혜진 씨는 정확한 날짜나 전환점을 짚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녹이쇠를 갉아먹듯 점진적이고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지훈 씨가 친구들과 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휴가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싸다, 시간이 없다, 내년에 가자. 그 다음엔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국이 차갑냐? 왜 셔츠가 안 다려져 있냐?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 혜진 씨는 그것을 피로, 스트레스, 중년의 위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맞춰주고 모난 부분을 다듬고 갈등을 피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니까요. 그렇죠. 아내는 안락함을 만들고 남편을 지지하며 집안의 싸움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들에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둘 다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의 수치도 이상적이지 않다고. 시험관 아기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비싸고 오래 걸리고 보장도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운명이 아닌가 보지. 혜진 씨는 울고 나서 체념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는 아이가 없었던 것이 의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지훈 씨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이 편했습니다. 일하고 요리하고 청소하면서도 아이와 나눠야 할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 아내가 있으니까요. 아침은 잿빛이고 쌀쌀했습니다. 그의 12월은 눈 없이 지나갔습니다. 비와 진흙, 더러운 하늘뿐이었죠. 혜진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훈 씨는 뚱한 얼굴로 식탁에 나와 말없이 계란 프라이를 먹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혜진 씨는 식탁에 고지서를 놓았습니다. 나 이거 안 낼 거야. 지훈 씨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어머니 공과금 안 낼 거라고. 너 미쳤어? 아니, 계산해 봤어.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당신 가족에게 쓴 돈이 200만 원이 넘어 내 한 달 월급보다 많아. 그런데도 당신은 일도 안 하고 일자리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훈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와? 내가 기록해뒀어. 혜진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 8월 식비랑 생활용품으로 80만 원. 9월도 마찬가지. 10월 당신 어머니 대출금으로 50만 원. 11월에 약값으로 또 20만 원. 11월 이 고지서. 게다가 내가 아파트 월세, 식비, 공과금, 교통비까지 다 내고 있어.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적으로 5개월 동안 당신이 집에 가져온 돈은 0원. 나는 약 1,100만 원. 지훈 씨의 얼굴이 검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누가 얼마나 썼는지 계산이라도 시작한 거야? 응. 왜냐면 당신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는 것 같아서. 나 일자리 찾고 있다고. 당신은 탱크 게임이나 하고 있잖아. 어제는 5시간 40분. 그저께는 6시간. 나를 감시하기까지 하는 거야. 감시가 아니야. 당신 컴퓨터에 있는 스크린 타임 통계야.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지훈 씨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내 수첩이랑 계산은 집어치워. 내가 무슨 거지인 줄 알아? 나는 당신이 8개월 동안 일도 안 하면서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부양하라고 요구하는 어른 남자라고 생각해.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가 옳은 건데? 엄마를 버리라고? 당신이 네일아트 받을 돈 모으는 동안 엄마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두라고? 나 3년 동안 네일아트 한 번도 안 했어. 지훈 씨는 말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짧은 손톱, 건조한 피부, 집안일로 생긴 작은 흠집들. 그건 내 잘못이야.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돈을 줬을 거라고. 무슨 돈으로? 지훈 씨,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 출근 늦었어. 혜진 씨는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직장에서의 하루는 안개 속 같았습니다. 혜진 씨는 기계적으로 환자를 등록하고 전화를 받고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단발머리의 쾌활한 동료 미영 씨가 그녀의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혜진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쳐서. 잠을 설쳤다고? 에이, 말해봐. 혜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남들 앞에서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예의에 어긋나고 잘못됐으며 보기 흉한 일이었죠. 가정사는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미영 씨, 혹시 그런 적 있어? 누군가와 함께 살지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 미영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있었지. 첫 남편이랑 10년 참다가 이혼했어. 어떻게 견뎠어? 힘들었지. 처음 반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 근데 그러고 나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더라.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인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지. 혜진 씨는 들은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진 씨? 지훈 씨 때문이야. 8개월째 일도 안 하고, 찾으려고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해. 나는 우리 둘이랑 시어머니까지 다 책임지고 있어. 그는 뭐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거라고. 내가 참아야 한다고. 내 의무라고. 미영 씨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전형적이네. 내 전 남편도 그랬어. 근데 걔는 술까지 마셨지. 당신 남편은 술은 안 마시지. 아직은 바로 그거야. 아직은 내 조언을 들어. 할 수 있을 때 도망쳐. 12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뭐 앞으로 12년 더 그를 끌고 갈 거야? 그러다 지쳐서 당신이 먼저 죽을 때까지. 혜진 씨, 정신 차려. 당신 아직 젊어. 38이잖아. 인생 끝난 거 아니야. 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미영 씨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슈퍼마켓에 들러 꼭 필요한 것들만 샀습니다. 빵, 우유, 계란, 파스타 한 봉지. 계산대에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9,800원. 얼마 안 되지만 월급날까지는 아직 열흘이나 남았습니다. 집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의 컴퓨터는 꺼져 있었고 그의 외투는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훈 씨, 정적. 혜진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지서는 그녀가 남겨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맥주병이 있었죠. 방은 비어 있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 그녀는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답장은 1분 뒤에 왔습니다. 엄마 집에. 기다리지 마. 혜진 씨는 메시지를 2번 읽었습니다. 엄마 집에. 기다리지 마. 그 말에는 마치 판결문의 마침표처럼 최종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사온 식료품을 정리하고 저녁으로 계란 프라이와 빵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정적 속에서 식사를 하다가 문득 기분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그 느낌은 이상하고 거의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평생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니다가 이제야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다음 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고 잠을 설친 듯 했으며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냈어? 아니, 왜? 돈 없으니까. 거짓말. 당신 통장에 돈 있잖아.
월급날까지 먹고 살 돈이야. 당신 어머니를 위한 돈이 아니라.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내일 당장 그 고지서내. 알았어? 혜진 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없이 오직 분노와 그녀가 늘 그랬듯 꺾이기를 바라는 기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싫어. 그는 마치 그녀에게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싫어. 안 낼 거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절대. 너 지금 계속 말해봐.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침묵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방에서 개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성, 폭발음, 비명. 혜진 씨는 부엌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꽉 잡았던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피부에 남은 붉은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앱을 열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지훈 씨가 어깨를 잡고 위협함, 자국, 남음, 사진 있음. 이것은 이혼이나 소송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만일의 경우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녀가 느끼기에 곧 닥쳐올 그 경우를 위해서요. 새해는 각자 맞이했습니다. 지훈 씨는 명절에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시댁으로 갔습니다. 혜진 씨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2월 31일을 친정엄마와 함께 보냈습니다.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소박한 식탁, 연말 특집 방송이 나오는 낡은 텔레비전. 엄마는 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지훈이는 어디 갔고? 시어머니 댁에요. 또 작년에도 거기 있었잖아. 재작년에도요. 혜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훈 씨는 시어머니와 혜진 씨는 친정 엄마와 새해를 맞았습니다. 마치 가족이 아니라 집을 공유하는 두 명의 낯선 사람처럼요. 딸아. 엄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털어놓으면 좀 나아질지도 몰라. 혜진 씨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의 주름, 거친 손. 엄마는 평생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알코올에 빠진 후 혼자 딸을 키웠죠. 엄마, 아빠랑 그렇게 오래 참았던 거 후회해요. 엄마는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주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해.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젊음을 낭비했고 건강을 망쳤지. 뭘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킬 게 뭐가 있었겠니?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쳤던 거야. 참아라. 집안 싸움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러다 깨달았어. 내가 너를 똑같은 삶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걸. 엄마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만약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떠나. 할 수 있을 때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1월은 기묘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지훈 씨는 혜진 씨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죠. 그녀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아파트에서 이웃처럼 살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각자 다른 시간에, 저녁 식사는 따로, 잠은 침대 양 끝에서 잤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월 중순, 지훈 씨의 누나 지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 씨는 놀랐습니다. 결혼 12년 동안 지혜 씨가 그녀에게 전화한 것은 서너 번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그들은 가족 모임에서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하는 사이였죠. 새언니, 안녕하세요. 저 지혜예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다름이 아니라요. 엄마가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관리비가 2달치나 밀려서 28만 원이 넘었대요. 혹시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침묵. 네? 아니요. 못 내드려요. 어머님 관리비 낼 돈이 없어요. 그래도 전에는 도와주셨잖아요. 전에는 도왔지만 이제는 못해요. 새언니. 그래도 엄마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아프시다고요. 아가씨도 직장 있으시죠? 지훈 씨는 없지만 찾을 수는 있고요. 왜 아가씨 어머니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어떤 가족이요? 저는 8개월 동안 아가씨 어머니한테서 좋은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요구만 들었죠. 가족이 어디 있는데요? 지혜 씨는 침묵했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혜진 씨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는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지훈 씨는 그녀가 누나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켰다며 이제 온 가족이 그녀를 욕심 많고 못된 여자로 볼 것이라며 자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혜진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그녀와 그의 비명 사이에 유리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유리벽 너머에서 날뛰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듯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지쳐서 멈췄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끝났어. 소리 지르는 거 끝났냐고. 지훈 씨는 분노로 숨이 막혔습니다. 너 진짜 돌았구나. 나 자러 갈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울지 않았습니다. 2월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혜진 씨가 퇴근하던 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혜진아, 너 언제 집에 오니? 한 20분 뒤에요. 무슨 일 있어요? 어떤 남자가 너를 찾아왔었어. 혜진 씨는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어떤 남자요? 박 팀장이라고 하던데. 은행에서 왔다고 하더라. 명함 남겨놓고 갔어. 전화해 보라고. 엄마, 나 대출 받은 거 없어요. 알아, 딸아. 근데 심각한 일이라고 하더라. 보증 문제라고. 혜진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증. 3년 전 지훈 씨는 그녀에게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친구 상철 씨가 카센터를 여는데 대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요. 지훈 씨는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상철이는 믿을 만한 놈이야. 다 갚을 거야 라고 장담했습니다. 혜진 씨는 망설였지만 남편의 압박에 못 이겨 서명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잘 운영하는 것 같았고 카센터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혜진 씨, 전화 주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박 팀장입니다. 은행 담당자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 계약에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연체요? 채무자 박상철 씨가 4개월 전부터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현재 3천만 원입니다. 혜진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천만 원. 네. 계약에 따라 보증인은 연대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은 두 분. 선생님과 선생님의 남편분이시죠. 따라서
각자 절반인 1,500만 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분할 상환이나 채무 조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압류, 재산 동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혜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벽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1,500만 원. 그녀의 7개월치 월급, 밥도 먹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고 7개월을 일해야 하는 돈. 그리고 지훈 씨도 보증인이지만 그에게는 직장도 수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다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지훈 씨에게 명함을 보여주며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철이가 날 배신했다고. 그런 것 같네. 하지만 우리는 친구였잖아. 20년 지기 친구. 이제는 3천만 원의 빚이 됐지. 지훈 씨는 벌떡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전화해봐야겠어.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해봐.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신호음, 세 번째 시도.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를 안 받아. 당연하지. 빚더미에서 도망쳤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증인이고. 이제 이건 우리 문제야. 지훈 씨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혜진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년 전이었다면 그녀는 그를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고 문제 해결을 떠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몰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랑 똑같은 보증인이야. 생각해봐. 나 돈 없어. 나도 1,500만 원 없어. 하지만 당신은 일하고 나는 뭐 8개월 동안 내 선택으로 일 안 하고 있잖아.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선택? 나 잘렸다고. 당신이 잘린 건 7월이고 지금은 2월이야. 그동안 당신은 어떤 일이든 구할 수 있었어. 배달기사, 막노동꾼, 판매원. 하지만 당신은 그게 당신 수준에 안 맞는다고 거절했잖아. 그럼 이제 와서 내가 상자나 나르라고. 압류 딱지가 붙는 게 싫으면. 그래. 그는 침묵하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변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응, 변했어. 전에는 나를 지지해주고 해결책 찾는 걸 도와줬잖아. 전에는 내가 모든 걸 짊어졌고 당신은 그걸 이용했지. 이제는 끝이야. 혜진 씨는 일어서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내일 나는 은행에 가서 내 몫에 대한 분할 상환을 신청할 거야. 당신 몫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일을 찾든 뭘 팔든 아니면 엄마나 누나, 친구들한테 부탁하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 씨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혜진 씨는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담당자와의 긴 상담, 서류, 서명. 그녀는 2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분할 상환을 신청했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훈 씨는 컴퓨터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력서. 그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써서 보내보려고. 혜진 씨는 종이를 들었습니다. 표준적인 이력서. 서툴고 오타가 있었지만 이력서였습니다. 잘했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에 이가 아니라 의야. 비꼬는 거야? 아니, 그냥 오타 있으면 안 뽑아줄까봐. 그녀는 종이를 식탁에 놓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작은 불꽃.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움에 가까웠죠. 정말 그가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불꽃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력서 한 장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주일,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통 정도. 하지만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경력이 맞지 않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미 채용이 마감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다시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으며 혜진 씨가 무언가 물어보려 하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지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뇌졸중이요. 밤에 구급차 불렀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위독하시대요. 혜진 씨는 지훈 씨에게 수화기를 넘겨주고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황, 두려움, 절망, 갈게.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혜진 씨는 혼자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손을 흔들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뇌졸중으로. 그녀는 동정심, 불안감, 돕고 싶은 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무거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 뉴스에 나오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죠. 그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혜진 씨는 항상 자신이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년간의 비난과 요구, 그리고 배은망덕함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태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연민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3일을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훈 씨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지치고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죠. 간병인이 필요하대. 그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하루에 12만 원이야. 혜진 씨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뭘 봐? 우리 엄마잖아. 며칠이나. 몰라. 의사 말로는 회복하는데 몇 달은 걸릴 거래. 몇 달. 하루에 12만 원. 한 달에 360만 원. 그녀가 3개월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지훈 씨, 나 그런 돈 없어. 그럼 내가 돈을 찍어내리. 당신 누나도 있잖아. 일하잖아. 지혜도 겨우 먹고 살아. 그럼 어머니 아파트를 팔거나 시골 땅을 팔아. 무슨 땅?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주려고 아껴두셨다는 그 땅. 주말 농장으로 쓰는 그 60평짜리 땅 팔면 4,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이면 간병인 비용도, 약값도, 재활 비용도 충분할 텐데. 지훈 씨는 멈칫했습니다. 엄마 땅을 팔라고? 나는 당신이랑 지혜 씨가 당신들 어머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는 거야. 나 없이. 잔인하네. 정당한 거야. 나는 8개월 동안 당신들 모두를, 나를 견디지 못하는 당신 어머니를, 고지서나 보내는 당신 누나를, 일하지 않는 당신을 끌고 왔어. 이제는 끝이야. 그녀는 돌아서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비명을 듣지 않으려 물을 틀었습니다. 30분 뒤 그녀가 나왔을 때 지훈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혜진 씨는 쿵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현관에서
의자를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무겁고 비틀거리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 그가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혜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지훈 씨는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가서 술이나 깨. 명령하지 마.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내 아내지, 상사가 아니야. 지훈 씨, 당신 취했어. 내일 얘기해. 지금 얘기해.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기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겠지. 놔, 안 놔. 그의 손아귀 힘이 강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내 말 듣고 있어. 너는 내 아내고 도와줄 의무가 있어. 의무라고. 혜진 씨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차분하게. 지금 당장 손 놔. 안 놓으면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야. 그는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경찰? 너, 경찰을? 나한테. 당신이 놓지 않으면, 응. 몇 초 동안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지훈 씨는 손가락 힘을 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멍이 들겠지.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메모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생각만이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아침에 혜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는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에 약국에 들러 멍 빼는 연고를 샀습니다. 치과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의사에게 3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예약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혈종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곤한 눈을 한 젊은 여의사가 이해한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다치셨나요? 네, 남편이.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시겠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해요. 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건 여성 긴급 전화번호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혜진 씨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뜻밖의 따뜻했습니다. 눈이 녹고 거리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하늘은 더 높고 맑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의 오른쪽이 거의 마비되었고 말이 어눌했으며 이해력도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지훈 씨와 지혜 씨는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혜진 씨는 부르지 않았고 그녀도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저녁에 지훈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 땅 팔기로 했어. 그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반대하시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혜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돈 들어올 때까지는 지혜가 엄마 집에 살기로 했어. 무급 휴가 냈대. 현명하네. 지훈 씨는 짜증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정하는 척이라도 좀 하지 그래. 없는 감정을 왜 꾸며내야 하는데. 그는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컴퓨터 앞으로 가버렸죠. 혜진 씨는 부엌에 남아
차를 한 잔 따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 고통, 이야기를 안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은행 빚 1,500만 원, 2년 분할 상환. 지훈 씨는 여전히 백수. 허자 이제는 찾는 척이라도 합니다. 관계는 파탄났고 각방을 쓰고 거의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왜 계속해야 할까? 이혼. 이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이혼은 실패, 외로움,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인정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주변의 모든 여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혜진 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다.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는 출구다. 다시 시작할 기회다. 그녀는 38, 20살은 아니지만 60도 아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았고 그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3월 15일 토요일 하루 만에 변했습니다. 혜진 씨는 친정 엄마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엄마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고 식료품과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결정이었고 선택이었으며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는 지훈 씨가 부엌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들어서자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가 메시지 보냈어. 그가 그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메신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읽고 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돌려주고 지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도와줘. 싫어.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보았던 그 표정. 턱 근육이 긴장하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눈에 어둡고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 전에는 물러섰고 두려워했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일어날 일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눈 안에 관리비 고지서 며칠 전에 나왔고 엄마 대출금 연체됐다며 너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처리 안 했어? 정신 차리게 한 대 쳐맞아야겠어.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혜진 씨는 물러서지도 손으로 막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불쾌하지만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무언가를 보듯 차분하고 거의 무심하게 녹화 중이야.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30초 됐어. 신체적 폭력 위협. 계속해봐. 지훈 씨는 주먹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뭐, 녹화 중이라고 혜진 씨가 반복했습니다. 음성 포함된 영상이야. 당신 방금 나한테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고 협박했어. 그거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협박죄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 그녀는 마치 일기예보나 쇼핑 목록을 읽는 것처럼 차분하고 일상적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 누구지? 항상 물러서고 양보하고 두려워하던 그 혜진 씨는 어디로 갔을까?
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 싫어. 휴대폰 끄라고. 싫어. 이건 내 보험이야. 예전에 당신 어머니 드리려고 내게서 뺏어가려 했던 그 100만 원처럼. 단지 이 보험은 당신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지. 지훈 씨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오면 이 녹화 파일은 바로 경찰서로 당신 누나한테, 당신 어머니한테, 그리고 당신 소셜미디어 친구들 모두에게 전송될 거야. 당신이 아내한테 손 찍어마는 걸 모두가 알게 되고 싶어. 그는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너 지금 허세 부리는 거지. 확인해 보든가. 몇 초 동안 그들은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부엌이 갑자기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와 남편 사이의 작은 공간, 과거와 미래 사이, 두려움과 자유 사이. 그러다 지훈 씨가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로 물러나 냉장고에 등을 기댔습니다. 너 진짜 돌았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아니,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혜진 씨는 휴대폰을 내렸지만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랑 할 얘기 없어. 있어. 앉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넘어진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앉았습니다. 손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맞은편에 앉아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도록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녹화 파일은 만약을 위해 저장해 둘 거야. 이제 잘 들어.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지훈 씨는 침묵하며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더 이상 단 한 푼도 당신 어머니나 당신 누나에게 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분들도 어른이고 손발, 머리 다 있어. 자기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게 해. 하지만 엄마는 아프시잖아. 시골 땅 팔고 있잖아. 돈이 생길 거야.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혜진아. 둘째. 그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한테 한 달의 시간을 줄게. 아무 일이나 찾아. 배달 기사든 막노동꾼이든 청소부든 상관없어. 한 달 뒤에 당신이 월급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지훈 씨는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이혼? 응. 이혼. 재산 분할. 소송까지 가게 되면 아파트도 정리해야 할 거고. 무슨 재산?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한테는 차가 있어. 3년 전에 당신이 산 당신 차.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결혼 생활 중에 산 거야. 법적으로 공동 재산이야. 절반은 내 몫이지. 지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차는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중고차였지만 그가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관리한 외제차였죠. 네가 감히 할 거야. 혜진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12년을 참았어. 12년 동안 집안일, 살림, 당신 가족까지 모든 걸 내가 짊어졌어. 12년 동안 내가 해야 한다. 의무다. 그래야 한다고 들었어.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은 안 참아. 당신 변했어.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전에는 내가 바보였지. 이제는 아니야. 침묵. 창밖으로 차가 지나가며 천장에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췄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혜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한번 나한테 손을 들거나 심지어 들려고만 해도 이 녹화 파일은 경고 없이, 대화 없이 경찰서로 갈 거야. 알았어. 지훈 씨는 침묵했습니다. 알았냐고? 알았어. 그가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좋아. 혜진 씨는 일어서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나 자러 갈게. 내일 일해야 하니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혜진 씨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 씨는 침실에 오지 않고 거실 소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파트를 서성이는 소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발코니에서 라이터 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이상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두려움도 기쁨도 아닌 그냥 공허함. 마치 오랜 병을 앓고 나서 열은 내렸지만 아직 기운이 없는 상태 같았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는 물러섰습니다. 혜진 씨는 옆으로 돌아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직장 동료 미영 씨가 공격적인 남편과 이혼한 다른 동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던 것. 그 여자는 항상 휴대폰을 준비해 두고 모든 사건을 녹화하고 증거를 모아 소송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때 반쯤 흘려들으며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때리지는 않으니까 가끔 소리 지르고 팔을 잡기는 하지만 그건 폭력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감정 표현일 뿐이야.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때 그의 주먹이 어떻게 쥐어지는지, 그가 키 차이를 이용해 어떻게 그녀 위로 몸을 숙이는지,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조용하고 위협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함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그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메모의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멍든 곳을 사진 찍고 싸움이 날 것 같으면 휴대폰 녹화를 켰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잿빛이고 쌀쌀했습니다. 그의 3월은 따뜻함을 가져오는데 서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훈 씨는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으로 오트밀과 차를 준비하고 창밖을 보며 말없이 먹었습니다. 생각은 식어가는 죽처럼 느리고 끈적하게 흘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 달 안에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하지만 그녀 자신도 지훈 씨가 변하고 직장을 찾고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그가 변명을 찾고 책임을 전가하고 상사, 경제, 정부 등 주변 모든 것을 자신의 실패 탓으로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41살에는 좀처럼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 달은 그녀 자신에게 필요했습니다. 준비하고 힘을 모으고 이사해야 할 경우 집을 찾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기 위해서. 혜진 씨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서 거실 쪽을 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자고 있거나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나 출근할게. 그녀는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얘기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의 하루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는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그녀의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또 잠을 설쳐서. 혜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미영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복도 창가로 나갔습니다. 어제 지훈 씨랑 얘기했어. 진지하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한테 손을 들려고 했어. 미영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때리지는 않았어. 혜진 씨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내가 녹화를 켰거든. 그랬더니 물러서더라. 녹화? 똑똑하네. 미영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내가 말했잖아. 항상 녹화하라고. 남자들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만 용감해지지. 증거가 있다는 걸 알면 바로 꼬리 내린다고. 내가 조건을 걸었어. 한 달 안에 직장 안 구하면 이혼이라고. 잘했어. 진작에 그랬어야지. 미영 씨, 나 무서워. 이 말은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너무나 이해한다는 듯 인간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혜진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 못할까봐 무서워. 그가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봐 무서워. 미영 씨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혜진 씨, 잘 들어. 나도 겪어봤어. 10년 동안 술 마시고 손 찍어 마는 남자랑 살았어.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 무서운 건 남는 거야.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눈치 보면서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조심하는 거. 그게 무서운 거야. 떠나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그건 자유야. 혜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그리고 잘곧 필요하면 우리 집 소파 비어 있어. 알았지? 응, 알았어. 그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혜진 씨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가게에서 빵, 우유, 냉동 만두를 샀습니다. 더 이상은 돈도 기운도 없었죠.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 서서 자기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집에 있다는 뜻이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이 아닌 그냥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은 차가 담긴 컵이 놓여 있었죠. 왔어. 혜진 씨가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화나지도 공격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밥 먹을래? 생각 없어. 혜진 씨는 어깨를 으쓱하고 만두를 꺼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만 들리는 정적. 생각해봤어. 지훈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진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생각? 모든 거. 하루 종일 생각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뭘 생각했는데? 길고 끈적한 침묵. 내 말이 맞아.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말이 맞아. 혜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구체적으로? 모든 거.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 대신 피로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8개월 동안 네 등에 업혀 살았어. 그 전에도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랬지. 네가 모든 걸 짊어졌고 나는 회피했어. 혜진 씨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침묵했습니다. 오늘 구인 공고 보고 한 군데 전화했어. 건축 자재 마트 매니저 자리야. 월급은 별로야. 수습 기간엔 200만 원.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전화했다고? 응, 내일 면접이야. 그녀는 그를 보며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종인지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지훈 씨는 필요할 때 연기하는데 능했습니다. 두고 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가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그는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나 이혼하기 싫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아주 많이. 하지만 고쳐볼게. 고쳐보겠다고. 응. 말로 하는 건 이제 질렸어. 지훈 씨, 행동이 필요해. 행동으로 보여줄게. 약속해. 당신은 약속을 많이 했었지. 알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냄비에 물이 끓었습니다. 혜진 씨는 돌아서서 끓는 물에 만두를 넣었습니다. 두고 보자.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한 달이야. 다음 며칠은 기묘한 긴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로 면접에 다녀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수습 기간으로 채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주 무급, 그 후 월 200만 원의 성과급 별도.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지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저 지혜예요. 관리비 고지서 말인데요. 내주실 건가요? 말 건가요? 혜진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라니요? 안 내겠다는 뜻이에요. 어머님 관리비 안 낼 거예요. 제 의무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전에는 전이고 이제는 아니에요. 파시려는 시골 땅 있잖아요. 그 돈으로 내세요. 땅은 아직 안 팔렸는데 고지서는 밀렸다고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침묵. 지훈이 오빠도 새언니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아요? 지훈 씨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랑 상의하세요. 새언니 진짜 뻔뻔하시네요. 엄마는 아프신데 신경도 안 쓰고. 사람 맞아요? 저는 12년 동안 당신네 가족을 부양한 사람이에요. 이제 됐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 씨가 퇴근해 보니 집에 지혜 씨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대도 없이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지훈 씨가 들여보내준 모양이었습니다. 오, 오셨네. 마침 새언니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혜진 씨는 지나쳐 가방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지훈 씨 잠깐 얘기 좀. 잠깐만. 지혜 씨가 일어나 길을 막았습니다. 먼저 얘기 좀 하죠. 무슨 얘기요?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혜진 씨는 그녀를 차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지혜 씨는 그녀보다 키가 반때쯤 더 컸고 어깨도 넓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네 가족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부양하는 걸 그만뒀을 뿐이에요. 부양. 새언니. 지혜 씨는 분노로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알기나 해요? 언제요? 구체적으로 날짜, 금액, 상황을 말해보세요. 지혜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셨잖아요. 정신적 지지. 지훈 씨가 더 나은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을 때요? 아니면 내가 불임이라서 그 사람 인생 망쳤다고 암시했을 때요? 그런 지지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요. 저는 모든 말을 기억하고 원한다면 인용할 수도 있어요. 지훈 씨는 부엌 문가에 서서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얘들아, 진정 좀 하지 그래. 아니, 지혜 씨가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를 도울 건지 아닌지 확실히 말하라고 해요. 아니. 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요? 협박이라도 할 거예요? 소리라도 지를 거예요? 해보시든가. 단, 내 휴대폰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지혜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아, 그녀는 오빠에게 돌아섰습니다. 이거 듣고 있어. 우리를 협박하잖아. 협박이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혜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죠? 녹화 켜져 있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저장될 테니 말 조심하세요. 지혜 씨의 얼굴이 검붉어졌습니다. 너, 나가, 지혜야. 여긴 우리 집이야. 넌 불청객이고. 지훈아. 지혜 씨가 오빠에게 돌아섰습니다. 얘한테 한마디에 지훈 씨는 바닥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지훈아, 지혜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좋겠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몇 초간 지혜 씨는 꼼짝 않고 서 있다가 식탁에서 가방을 낚아채고 문을 쾅 닫고 아파트를 뛰쳐나갔습니다. 유리가 흔들릴 정도였죠. 정적. 혜진 씨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창가로 갔습니다. 잘했어. 지훈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뭐가? 잘했다고.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야. 지혜한테 맞서는 거 말이야. 걔는 항상 기가 셌거든. 근데 네가 한 방에 제압했어. 혜진 씨는 그를 보며 이게 조롱인지 아닌지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아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 누나 쫓아냈는데 화 안 나. 아니,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걔가 선을 넘었어. 말도 없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졌잖아. 그건 잘못된 거야. 혜진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훈 씨, 나 이해가 안 가.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네 편. 언제부터? 내가 옳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 그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어. 알아. 어제 너한테 소리 지른 것도, 그 전에도 내가 바보였어. 아내는 참고, 짊어지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배웠거든.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 응, 엄마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를 완전히 휘어잡았지. 나는 엄마의 작은 왕자였고 희망이었어. 모든 게 지훈이를 위해서. 지훈이 때문에 내가 너랑 결혼했을 때 엄마는 네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돌보고 시중 들고 희생해야 한다고. 그리고 당신은 거기에 동의했고 생각 안 해봤어. 그냥 그게 편했으니까.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편했어. 아무 책임도 안 져도 되는 게 편했어. 그냥 익숙해졌던 거야. 혜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이상하고 예상치 못하고 낯설었습니다. 지훈 씨는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건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제 일하고 돈 벌고 평범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네가 기회를 준다면 기회는 이미 한 번 줬어. 알아. 한 달.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어.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까? 몰라. 내가 뭔가 증명할 수 있기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혜진 씨는 그를 12년을 함께 산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피곤한 얼굴, 머리카락의 흰머리, 눈가의 주름.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망이 너무 많았고 배신당한 희망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고 연약한 무언가가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에 가까웠죠. 어떻게 될지 보고 싶은 마음. 두고 보자.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세 번째로 이 말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 씨는 결근 없이 매일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돌아왔고 집에 돈을 가져왔습니다. 아직은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가 번 돈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함정을 기다리며 지켜봤지만 함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마법처럼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변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었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설펐지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어느 날 저녁 그는 꽃다발을 들고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역 가판대에서 산 값싼 카네이션이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꽃다발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그가 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받아서 향기를 맡았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는 희미한 향기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모든 거에 대해서 말로 사과하는 건 쉽지. 알아. 그래서 그는 주머니를 뒤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혜진 씨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150만 원. 이게 뭐야? 첫 월급이야. 아니, 절반. 나머지 절반은 엄마 약값으로 드렸어. 이건 당신 거야. 원하는 데 써. 혜진 씨는 손안의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150만 원.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가 번 돈, 자발적으로 그녀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지훈 씨, 이게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가 훨씬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건 시작이야. 나 일할 거고, 돈 벌 거고, 노력할 거야. 그녀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꽃을 꽃병에 꽂았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해.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거나 억지 미소가 아닌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셋째 주에 혜진 씨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퇴근했을 때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강제로 열린 것이 아니라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길한 예감에 조여왔습니다. 지훈 씨, 정적. 그녀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부엌으로, 방으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지훈 씨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숨도 불규칙하게 쉬고 있었죠.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119에 전화했습니다. 119죠. 남편이 의식을 잃었어요. 머리에 상처가 있고 맥박이 약해요. 주소는. 그 후의 기억은 조각났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들것, 링거, 사이렌 소리. 그녀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기다림. 마침내 피곤한 얼굴에 나이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내입니다. 남편분께서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요. 상처는 깊지 않아서 꿰맸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아프다고 한 적 없어요. 전형적인 남자들의 이야기죠. 끝까지 참는 거. 허혈성 심장질환 초기 단계입니다. 검사, 치료,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 씨가 병원에 심장병으로.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일을 거부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던 모습. 모두가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죠. 만약 그가 아팠던 거라면, 만약 그가 아프다고 느꼈지만 약해 보이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던 거라면, 아니, 혜진 씨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시 그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안 돼. 그는 어른이고 병원에 갈 수도 있었고 그녀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 대신 그는 침묵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불안감에 조여왔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화가 나고 실망했어도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세월. 그건 한순간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십시였습니다. 지훈 씨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왔어. 그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왔어. 어때? 별로. 그가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네가 나 살렸다고 하더라. 네가 바로 구급차 안 불렀으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 심장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어. 반년 전부터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반년 전에 병원에 갔었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더니 검사 받아보라고 하더라. 근데 안 갔어. 저절로 나을 줄 알았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알고도 침묵했다고. 응.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서웠어. 약하고 아프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어. 혜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에서 뜨겁고 숨 막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바보야.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 알아? 알아. 이제는 알아.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는 당신이 그냥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했는데. 혜진아, 말 끊지 마.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모든 걸 짊어졌어. 그가 그냥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알고 보니 아팠다고. 치료받는 대신 집에서 탱크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고. 알아. 내 잘못이야. 잘못이라고. 당신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 씨가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말이 맞아. 나는 겁쟁이야. 진실을 아는 게 두려웠어. 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가 무서웠어. 그냥 집에 앉아서 괜찮은 척하는 게 더 쉬웠지. 혜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료받을 거야. 지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해. 모든 검사를 받고 약도 먹고 생활 습관도 바꿀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건 뭐든지 할 거야. 나 죽고 싶지 않아. 혜진아, 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 그녀가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몰라. 창피했어. 무서웠어. 어리석었지. 응, 아주 어리석었어. 알아. 혜진 씨는 침대가로 다가가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더 이상 비밀은 없어. 절대로, 절대로 약속할게.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그도 마주 잡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3월은 마침내 봄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열흘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일, 집에서 만든 음식,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죠. 그들은 대화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정으로 돈,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삶에 이르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닷새째 되는 날 지혜 씨가 찾아왔습니다. 혜진 씨는 병원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이 빨개진 채 지훈 씨의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때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분노나 도전 없이 그냥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대요. 스텐트 시술. 알아요.
지훈 씨한테 들었어요. 비싸대요. 알아요. 침묵. 지혜 씨가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새언니, 미안해요. 뭐가요? 모든 거요. 제가 했던 행동, 그 바보 같은 고지서들. 말도 없이 찾아갔던 거.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훈이 오빠가 다 얘기해줬어요. 녹화 파일, 최후 통첩, 새언니가 어떻게 오빠를 정신 차리게 했는지. 그리고 새언니가 옳았어요. 지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새언니가 그냥 욕심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그냥 지쳤던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새언니한테 엎혀갔고, 새언니는 그걸 다 짊어졌던 거예요.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혜진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엄마도요. 지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뇌졸중 후에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새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후회하신대요. 좋은 며느리인데 자기가 눈이 멀었었다고 그냥 지훈이 오빠를 뺏길까봐 질투하셨던 거래요. 제가 뺏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원했을 뿐이에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들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서로 반대편에 서 있던 두 여자가 갑자기 같은 편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가씨한테 원한 없어요. 하지만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솔직하시네요. 이해해요. 하지만 적어도 원수는 아니잖아요. 원수는 아니죠.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버렸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에 잡혔습니다. 지훈 씨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죠. 무서워?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그건 당연한 거야. 혜진아.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단징은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들어봐. 그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네가 내 인생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바보였지만 너는 최고였어. 지훈 씨, 말 끊지 마. 내가 차에 대한 위임장을 남겨뒀어. 무슨 일 생기면 팔아. 한 2,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뭐라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당신 안 죽어. 그러길 바라지. 하지만 만약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진정으로. 누구도 짊어지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혜진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3시간의 기다림 끝에 간호사가 괜찮아요. 환자는 안정적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 씨는 일주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엄격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식단, 생활 습관, 약, 스트레스 금지, 그리고 최소 2개월간의 무리한 활동 금지. 그럼 또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네. 그가 택시 안에서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지. 혜진 씨가 정정했습니다. 그건 다른 거야. 하지만 돈은 기다릴 수 있어.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그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또 일 안 한다고 화 안 내? 당신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심장 수술 후에 요양하는 거야.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야. 전에는 당신이, 저는 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혜진아,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예전이랑 달라. 우리 둘 다 예전 같지 않지. 응. 하지만 당신은 더 강해졌고, 더 단호해졌어. 전에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옳았다는 걸 알아. 나는 그냥 나 자신을 배신하는 걸 그만뒀을 뿐이야. 다음 2달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지훈 씨는 집에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소파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회복에 집중했죠. 아침마다 산책하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집안일을 돕고 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어머니 집에서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시골 땅 팔렸어. 4,200만 원. 엄마가 이 돈 일부를 너한테 주라고 하셔.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쓴 돈 갚으라고. 계산해보니 대략 1,000만 원 정도 된대. 지훈 씨, 나 당신 어머니 돈 못 받아. 나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그게 내 의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만뒀을 뿐이야. 하지만 돈은 썼잖아. 썼으면 됐어. 과거의 일이야. 엄마가 변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뇌졸중 후에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하셔. 너한테 못되게 군 거 후회하신대. 좋은 며느리인데 자기가 눈이 멀었었다고. 잘 됐네. 혜진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혜진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노력해 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그거면 충분해. 5월에 지훈 씨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았죠. 작은 위생설비 판매 회사의 매니저. 월급은 3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의 첫 출근길을 배웅했습니다. 그가 현관에 서서 긴장하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나 어때 보여? 괜찮아. 넥타이만 삐뚤어졌네. 그녀가 다가가 매듭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감사,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넥타이도 모든 것도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기회를 줘서, 믿어줘서 나는 믿지 않았어. 혜진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다렸고 지켜봤어. 그건 다른 거야. 그래도 고마워. 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출근했습니다. 혜진 씨는 창가에 서서 그가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쫙 편 어깨,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나 혹은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지훈 씨도 혜진 씨도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요. 돈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가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에 보댔고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7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빚을 졌던 바로 그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김혜진님께 귀하의 대출 계약 번호에 대한 채무가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녀는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된 거야? 상철이한테서. 그 친구가 한 달 전에 갑자기 연락 와서 사과하더라. 사업 망해서 잠적했었는데 다시 일 구해서 돈 벌자마자 제일 먼저 빚부터 갚았대. 전부 다. 그게 자기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혜진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나도 안 믿겼어. 근데 편지가 왔잖아.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기적 같아. 기적이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정이지. 상철이가 잘못했고 상철이가 바로잡은 거야. 그래야만 하는 거지. 혜진 씨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지난 반년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치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 같아. 응, 여러 개의 돌덩이가.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은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승진했고 혜진 씨도 승진했습니다. 돈은 마침내 충분해졌습니다.
10월 혜진 씨는 혼자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혜진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부엌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혜진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내가 잘못했다. 혜진 씨는 늙고 병들고 상처받은 이 여자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한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11월, 혜진 씨가 처음으로 싫어라고 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첫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기 있는 모습이었죠. 혜진아, 방에서 지훈 씨가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엄청난 골이 들어갔어. 지금 갈게. 국만 젓고. 그녀는 남편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어깨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혜진아,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것이 진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실망을 겪고 살아남은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12월,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혜진아, 그가 말했습니다. 새해는 같이 보내자. 너랑 나, 그리고 내 어머니랑. 진심이야. 진심이야. 엄마는 누나네 집에서 보내시기로 했어. 나는 너랑, 내 가족이랑 함께 있고 싶어. 이제는 내 가족이기도 하니까. 새해는 셋이서 맞이했습니다. 소박한 식탁. 혜진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쁘다.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이제야 알겠네. 새해를 위하여.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지훈 씨가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얘들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에필로그. 1년 후, 혜진 씨는 새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 2개월 전 주택담보대출로 산 작지만 그들의 공간. 등 뒤에서는 지훈 씨가 이케아 옷장을 조립하며 설명서에 대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그린 거야?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야? 어디 봐봐. 거꾸로 들고 있었네. 아, 진짜네. 혜진 씨는 미소 지으며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2년. 그가 그녀에게 손을 들려고 했고 그녀가 녹화를 켰던 그날로부터 2년. 그녀도 그도 그들 둘 다 변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혜진아, 지훈 씨가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좀 잡아줘. 갈게. 그녀는 창가에서 물러섰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소한 걱정과 큰 계획, 매일의 기쁨과 슬픔과 함께 완벽하지도 동화 같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행복했습니다.